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역 의사로 있는 의학 박사이고 전공은 유전학을 전공한 의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강의를 한번 만들어 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강의 주제는 요즘 언론 뉴스에 아주 유명하고 자주 언급되는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한간에 거의 괴담이라고 일컫을 정도의 수준의 여러 가지 루머들이 많이 돌고 있고, 그 중에 일부는 어느 정도 과학적인 물리적인 기반을 둔 내용도 있지만, 많은 부분들은 정말 괴담이라고 일컬을 만큼 전혀 과학적인 근거나 이유 없이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는 내용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알고 있는 지식 범주 하에서 그 안에서 보다 일반 사람들이 잘 이해하기 쉽게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가질 수 있도록 강의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런 강의를 만들게 된 계기는 저희 자녀들이 아빠가 의사라고 하니까 뉴스에서 나올 때마다 백신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그것을 이제 알기 쉽게 설명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모를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많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많은 두려움을 갖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괴담도 퍼지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잘 알아야 우리가 좀 더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접근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들을 설명하고 교육하는 그런 의미로 출발을 하게 되어서 이 강의를 만들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백신의 기본 원리, 그리고 바이러스의 기본 원리, 그리고 우리 몸에서 이런 백신과 바이러스의 어떤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유전자가 어떻게 발현이 되는지 어떤 기본적인 컨셉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코로나 백신, 현재 나와 있는 코로나 백신에는 어떤 것도 있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거를 두 번째로 또 설명드리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현재 상황에서의 백신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우리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개인적인 소견, 이런 식으로 크게 세 단락으로 강의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은 한번 강의를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럼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요. 우리가 코로나 백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세 가지 기본 개념을 좀 알고 있어야 돼서 강의 전반부에는 세 가지 기본 개념에 대해 설명할 거고요. 강의 후반부에는 우리가 화이자 백신이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니 이런 백신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백신의 그 형태와 특징에 따라서 RNA 백신, DNA 백신, 프로테인 백신, 비활성화 백신 이렇게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종류에 어떤 특성이 있고 이런 종류에 해당하는 백신이 어떤 것들인지를 강의 후반부에 설명을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것은 유전 정보가 단백질을 형성하는 DNA에서 단백질까지 형성되는 중심 이론이라고 하는 센트럴 도그마와 바이러스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면역 백신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이런 기본 컨셉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거를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중심 이론이라고 하는 센트럴 도그마인데요. 이렇게 인체 세포가 있다고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그 안에 핵이 있겠죠. 그 핵을 가진 유핵 세포인 경우에 인체 세포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핵 내에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DNA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중 나선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암호화된 염기 서열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지퍼가 열리듯이 나선 구조가 풀리고
거기에서 유전 정보에 해당하는 DNA 유전 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동일하게 RNA를 복제해냅니다. 이 과정을 전사 트랜스크립션 과정이라고 하고, 그렇게 형성된 RNA는 핵을 빠져나와 가지고 세포질 내에서 확대해서 이렇게 그렸는데, 세포질 내에서 아미노산의 복합체인 단백질을 형성하게 되죠. 그래서 중심 이론이란 유전 물질인 DNA가 RNA를 형성하고, RNA에 의해서 아미노산과 단백질이 형성되는 이 과정을 중심 이론이라고 합니다. 바이러스는 어떤가요? 바이러스는 이런 유핵세포랑은 다릅니다. 유전 물질, 이게 바이러스 종류에 따라서 RNA라는 유전 물질 혹은 DNA라는 유전 물질, 이 둘 중에 하나의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고, 그 유전 물질을 보호해주는 캡슐,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캡슐이 인체 세포랑 만나게 되면 열려가지고 그 안에 유전 물질이 분리가 되고, 세포질 내로 침투한 이 유전 물질, 이 보라색 꼬불꼬불한 게 여기서 이제 RNA 바이러스를 예를 들은 거예요. 이 RNA가 역전사 효소라는 리버스 트랜스크립타즈라고 하는 역전사 효소에 의해서 인간의 유전 물질인 DNA랑 비슷한 자기의 유전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DNA를 만들어내고, 이 DNA가 핵 내로 들어가서 인간의 DNA 사이로 끼어 들어가요. 그걸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인간의 DNA처럼 행동을 해서 증식을 하고 번식을 하는데, 사실 이 DNA가 생성한 것은 인간의 유전 정보가 아닌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겠죠. 그래서 바이러스 RNA를 바이러스의 RNA를 증식해내고, 여기서 생성된 RNA가 바이러스에 필요한 단백질이나 캡슐이나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나온 유전물질 RNA랑 어셈블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진 캡슐을 갖고서 다시 바이러스가 버딩하는, 이렇게 증식을 하는 바이러스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물론 이 RNA가 DNA를 형성하지 않고 직접 자기를 증식하고 그거에 필요한 단백질을 생성시켜서 버딩해서 나가는 그런 바이러스 종류들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일부 바이러스가 이렇게 DNA를 형성해서 인체 내로 이렇게 함입되면서 증식을 할 때에 이렇게 인체 유전체 내에 숨어 있으면 면역 세포들이 인식을 잘 못하고 더 증식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게 되고, 일부 건드리지 말아야 될 인간의 유전 정보 특정 위치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암을 유발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대표적인 일례가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이렇게 인간에게서 간암을 유발시키는 그런 아주 유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코로나가 그렇게까지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역인데요. 우리가 백신을 맞고서 그 백신이 면역을 일으켜서 우리 몸을 보호하게 되는 과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외부 물질이라든가 바이러스라든가 세균이라든가 기생충이라든가 이런 외부 물질들, 이 물질을 우리가 안티젠, 항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항원이 생명체에게 침투를 하게 되면 이 생명체는 크게 두 가지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돼요. 휴모럴 이뮤니티와 셀룰러 이뮤니티. 휴모럴 이뮤니티는 체액성 면역이라고 부르고요. 셀룰러 이뮤니티는 세포성 면역이라고 불러요. 체액성 면역은 눈에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액체, 체액 속에서 면역을 일으키는 반응을 가리키고요. 세포성 면역은 면역 세포에 의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뜻합니다. 체액성 면역은 B 림파구가 T 림파구, 헬퍼 T 림파구의 도움을 받아서 항체를 형성하는 세포로 분할을 하게 돼요. 그걸 플라즈마 세포라고 해요. 이 플라즈마 세포가 항체들을 형성해서 우리 몸에 침투한 여러 가지 이물질들을 파괴하고 면역을 반응을 일으키는 것들을 말하고요. 반대로 그 T 림파구 중에 독성 T 림파구가 직접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파괴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의 바이러스 감염이나 증식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차단을 하는 것을 세포성 면역이라고 하죠. 물론 체액성 면역과 세포성 면역은 둘 다 헬퍼 T 림파구에 의해서 매개되고 중재가 됩니다. 항상 헬퍼 T 림파구가 이물질을 인식하고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최초의 이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을 분비시켜서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을 활성화시키게 되죠. 이 사이토카인 때문에 우리의 면역 반응인 열도 나고 몸살 감기도 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쇼크나 사망할 때도 있는 거죠. 이 적당한 조율에 의해서 사이토카인이 분비되고 소실돼야지 과도한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은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전적으로 이런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끔 하는 것이고, 단순히 이렇게 한번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면역 반응이 일어났던 체액성 면역 반응과 세포성 면역 반응은 기억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가 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동일한 이물질이 다시 침투를 했을 때 이 메모리에서 바로바로 체액성 면역과 세포성 면역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즉각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 면역의 메모리 반응을 이용하는 것이 백신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 백신들의 종류와 실제로 시판되고 있는 코로나 백신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전편에서 살펴본 대로 기본 컨셉을 가지고 그 개념에서 어떻게 응용을 해서 이런 백신을 만들게 됐는가, 그거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 텐데요. 그 백신의 특성과 구성에 따라서 현재 나와 있는 백신은 다음과 같은 크게 4가지 형태의 종류들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메신저 RNA를 이용한 백신, 그 다음에는 DNA를 이용한 백신, 그 다음에는 프로테인, 단백질을 이용한 백신, 그리고 실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사멸시키거나 비활성화시켜서 그것을 백신으로 사용하는 비활성화 백신, 이렇게 4가지 형태로 종류들을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사실 과거 고전적으로는 마지막에 얘기한 비활성화 백신이나 그 코로나로부터 항원 단백질만 추출을 해서 백신을 만드는 단백질 백신, 이 2가지가 가장 고전적이고 기본적인 컨셉의 백신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다른 질환들, 인플루엔자 백신도 그렇고, 간염 백신도 그렇고, 우리가 실제로 응용하고 임상적으로 사용하는 백신들은 이 비활성화 백신 혹은 단백질 백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고전적인 방법으로 비활성화 백신이나 단백질 백신으로 만드는 것이 코로나 백신에 응용될 수가 있겠죠. 근데 기존에 이런 고전적인 방법으로 비활성화 백신이나 항원 단백질 백신을 사용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런 백신을 개발하는 데만 보통 8년 짧게 보고
가장 빠르게 만들 수 있다라고 보는 미국 CDC나 일반 제약회사들이 보는 로드맵이 8년입니다. 8년. 그리고 좀 보수적으로 보는 데는 14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8년에서 14년, 얼추 10년 안팎에 이 백신을 개발하고 실제로 상용화하기까지는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막강한 실험 비용이나 임상 시험 비용, 그리고 많은 환자들, 이런 비용들과 시간들을 생각하면 이 고전적인 비활성화 백신이나 항원 단백질 백신이 얼마나 만들기가 어렵고 승인받기가 힘든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코로나 백신은 기존의 고전적인 방법이 아닌 이 코로나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유전 물질을 가지고서 백신을 만드는 이름하여 유전자 백신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와 그리고 새로 시도하는 형태의 백신을 개발하고 그런 형태, 그런 이론들을 이용해서 백신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형태에 따라서 코로나 백신의 메신저 RNA를 이용한 RNA 백신과 그거를 DNA로 합성을 해서 사용을 하는 DNA 백신, 이렇게 크게 4가지 형태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각각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